안녕하세요. 아우디의 모든 것 린드우드입니다. 오늘은 아우디가 도대체 왜 4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륜 베이스 레이아웃, 프론트 헤비임에도 이 단점을 안고서라도 사륜 베이스 레이아웃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 그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번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BMW X 드라이브를 반드시 이 구조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이유는 이 BMW X 드라이브에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이 아우디 꽈뚜로의 존재의 이유가 또 되기도 하거든요. 자, 이번 영상은 사실 제가 아우디를 좋아하는 건 맞지만 제가 BMW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 영상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영상들은 BMW에 대해서 크게 나쁘게 얘기하거나 비판을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왜냐면 저도 BMW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BMW의 이 무게 배분과 그 다음에 어떤 스포츠 드라이빙에 대한 펀 드라이빙에 대한 이 철학을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BMW 코리아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그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BMW 드라이빙 센터도 저도 많이 방문을 했고요. 그에 비해서 이 아우디 코리아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영상은 BMW X 드라이브에 대해서 구조와 동작 원리 그리고 장점과 단점들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BMW X 드라이브의 단점을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BMW 팬분들이 좀 기분 안 좋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BMW가 완벽무결한 그런 브랜드이자 그런 차량이라고 굳게 믿고 계시는 분은 이 BMW X 드라이브의 단점을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은 이 영상의 시청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X 드라이브의 단점이 곧 아우디 꽈뚜로의 장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X 드라이브를 분석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BMW X 드라이브의 역사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BMW 역사가 100년이 넘죠. 아우디도 100년이 넘지만 BMW도 정말 100년이 넘습니다. BMW는 100년의 역사 동안 프리미엄 후륜구동 차량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브랜드였습니다. 여태까지 정말 후륜구동만큼은 이 BMW만큼 잘 만드는 이 또 브랜드가 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후륜구동 세단이요. 이 3 시리즈로 대변되는 이 어떤 스포츠 드라이빙 정말 대단하죠. BMW는 기술적으로 그리고 브랜드 정체성으로 스포츠 드라이빙과 무게 배분 그리고 질량 분포를 브랜드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제조사입니다. 이건 이 BMW 팬뿐만 아니라 자동차 매니아 분들이라면 다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진이 프런트 엑셀, 전륜 바퀴, 등속 조인트 혹은 그와 연결된 서스펜션 구조들, 엔진이 그런 구조들 정 가운데에 엔진을 위치시켜서 BMW는 거의 FMR에 가까운 이 FR 구조를 구현해냄으로써 50대 50 무게 배분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하잖아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륜 조향의 이 조향 타각에 따른 전타 캠버각이라든지 이런 서스펜션 얼라이먼트 세팅 그리고 다이나믹한 스티어링 기어비 등등 코너링이 진짜 이 코너 안쪽을 파고드는 그리고 뒤가 살짝 흐르면서 정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든 스포츠 세단들의 벤치마크 대상인 3 시리즈를 만드는 회사가 BMW입니다. 이런 후륜 베이스 플랫폼 차량을 가진 BMW의 경쟁 브랜드 아우디가 1980년부터 꽈뚜로를 기반으로 갑자기 성장을 하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사실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을 못 받긴 했어요, 아우디가. 근데 1980년 이후부터 이 꽈뚜로를 월드랠리 챔피언십에 출전을 시키면서 이 상시 사륜이라는 시스템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BMW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1985년부터 92년까지 iX 모델 두 모델에 이 상시 사륜을 장착하는 도전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때 상시 사륜은 전자식이 아니라 비스커스 커플링, 점성 커플링을 사용한 기계식 상시 사륜이라서 현재 X드라이브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도전은 굉장히 좋았지만, 의도는 좋았지만 실제로는 좀 실패했던 그런 이 모델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3년 BMW는 전자식 상시사륜 X 드라이브를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 X3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된 X5에 전자식 상시사륜 X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장착을 시켰고요. 그리고 현재 2023년에는 거의 대부분 모델에 X 드라이브 옵션이 들어간 모델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MX 드라이브조차도 개발을 해서 M 모델에도 X 드라이브를 이제 장착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가히 사륜구동의 전성시대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 출력이, 엔진 출력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 네 바퀴의 트랙션을 완벽하게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후륜이나 전륜만으로는 이 구동 출력을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상시사륜의 이 본격적인 시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우디 꽈뚜로가 1980년부터 지금까지 43년의 역사를 가진 것에 비해 X드라이브는 비록 20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막 평가가 좋진 않았지만 지금은 실제로 성능적으로는 이 기계식 꽈뚜로나 전자식 꽈뚜로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두 번째, BMW X 드라이브의 기본 구조. 후륜 베이스 상시 사륜의 기본 구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이 후륜 구동 차량들, 특히 BMW 같은 경우에는 엔진의 위치가 상당히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종치 방식인데다가 엔진의 무게 배분, 질량 분포를 위해서 엔진과 변속기를 굉장히 안쪽으로 지금 넣었어요. 그래서 바퀴가 여기 있는데 엔진이 거의 바퀴의 이 프론트 엑셀 중심선에서 한가운데에 있을 정도로 엔진이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사륜구동을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 전륜 디퍼렌셜을 놓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보시면은 엔진도 굉장히 저중심으로 설계를 해서 이 전륜 디퍼렌셜 놓을 자리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엔진 오일 팬을 이렇게 디퍼렌셜 모양이 나오게 깎았어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오일 팬 형상을 이 디퍼렌셜 모양에 맞게 딱 깎아가지고 여기다가 쏙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 팬 종류만, 부품 종류만 갈아 끼우면 후륜 모델로도 쓸 수 있고 사륜 모델로도 쓸 수 있는 아주 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BMW는 후륜 베이스로 상시 사륜 구동을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변속기에서 나온 구동축을 옆으로 쭉 빼서 트랜스퍼 케이스가 옆으로 쭉 뺐죠. 뺀 다음에 앞으로 쭉 프론트 프로펠러 샤프트를 통해서 여기 아까 엔진 오일 팬을 깎았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 프론트 디퍼렌셜이 위치해 있고 엔진 오일 팬이 이렇게 깎여 있을 거예요. 모양이 이렇게 깎여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프론트 디퍼렌셜이 여기 있으면 전륜 드라이브 샤프트가 이렇게 꽂혀서 이 사륜 구동이 동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BMW X 드라이브의 동작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X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퍼 케이스라는 걸 이제 사륜 분배 장치로 두고 있습니다. 구동력 배분을 트랜스퍼 케이스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트랜스퍼 케이스의 내부 모습을 지금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트랜스퍼 케이스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미션은 이쪽에 있고요. 미션에서 나온 구동축을 후륜은 미션과 연결되어 있어요. 직결되어 있습니다.
후륜은 미션과 이렇게 직결되어 있고, 여기 있는 다판 클러치가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딱 체결이 되면 여기 연결된 축으로 이쪽 기어를 이제 회전을 시키고요. 여기 체인이 걸려 있죠. 체인이 걸려 있는 기어를 회전시키면 체인이 이쪽 밑에 있는 이 프론트 프로펠러 샤프트와 연결된 이 축을 역시 회전을 시켜서 전륜으로 구동력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X드라이브는 후륜으로 가는 구동력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후륜 베이스 상시 사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후륜으로 가는 구동력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륜으로 가는 구동력은 이 다판 클러치를 체결을 풀음으로써 이 구동력을 끊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다판 클러치를 얼마나 마찰 슬립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전륜으로 가는 구동력이 이 퍼센티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BMW X드라이브의 기본 토크 배분은 기본적으로 전륜 40, 후륜의 60으로 공식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런 기술 자료에 40대 60이라고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필요할 때 다판 클러치를 완전히 체결을 풀면 전륜 0%, 후륜 100%의 구동력을 배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X드라이브 홍보 자료를 잘 보시면 전륜으로도 100% 보낼 수 있다라는 홍보 자료가 존재합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스트레스 케이스에 있는 다판 클러치가 꽉 물리면 전륜과 후륜으로 가는 구동축이 하나의 축이 되거든요. 하나의 축이 돼버리면 이쪽 바퀴와 이쪽 바퀴는 서로 똑같이 회전을 하게 돼요. 회전수가 완전 고정이 됩니다. 뒷바퀴가 10바퀴 회전하면 앞바퀴도 10바퀴 회전해요. 똑같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앞바퀴가 마른 노면에 있고요. 뒷바퀴가 빙판에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빙판은 마찰력이 0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면 빙판 위에 있는 앞뒤 바퀴가 하나로 묶였죠. 축으로. 앞뒤 바퀴가 하나의 축으로 묶였어요. 자, 빙판 위에 있는 타이어는 지금 마찰력이 0이니까 그냥 헛돌겠죠? 자연스럽게 헛돌 겁니다. 그러면 이 바퀴가 노면에 전달하는 마찰력 비율은 0%고요. 이 뒷바퀴가 헛돌아도 앞바퀴랑 완전 고정되어 있잖아요. 묶여 있으니까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마른 노면에 있는 이 앞바퀴는 뒷바퀴가 헛돌든 말든 상관없이 똑같이 회전하기 때문에 차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바퀴가 노면에 마찰력 전달을 할 수 있고 그 비율이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바퀴와 뒷바퀴를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면 앞에 있는 노면과 뒤에 있는 노면 두 바퀴의 접지력 차이가 몇 퍼센트가 되어도 어쨌든 이 접지력 높은 쪽의 바퀴가 견인력을 얻기 때문에 험로 탈출이죠. 험로를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전륜 100, 후륜 0%의 비결입니다. 자, 이때 X드라이브의 다판 클러치가 이제 체결되는 다양한 조건들이 존재하는데요. 전자식이다 보니까 이 컴퓨터 ECU와 그 다음에 ESP 다양한 이 장치들이 서로 이제 계산을 해서 DSC 등이라든지 다양한 장치들이 계산을 해서 다판 클러치를 묶을지 풀지를 결정을 하겠죠. 차량의 속도, 차량의 가속, 차량의 횡가 속도, 스티어링 휠의 회전 각도, 각 바퀴의 속도, 차량 세로 방향 기울기, 가속 페달 위치, 운전 프로그램, 모드 셀렉트겠죠. 그 다음에 DSC, 모드, 설정, 활성화, 비활성화 이런 다양한 요소들,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이 다판 클러치의 체결 비율, 체결 정도, 얼마나 이 다판 클러치를 슬립을 시키거나 완전히 꽉 물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다이나믹하게 토크 배분을 할 수 있겠죠. 네 번째, BMW X드라이브의 단점들. 자, 이번 내용은 사실 BMW X드라이브의 좀 단점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BMW X드라이브 후륜 베이스 상시 사륜의 단점들이 곧
아우디의 사륜 베이스 레이아웃의 존재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BMW를 좋아하지만 X드라이브의 이 고질병들, 단점들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정말 듣기 싫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영상을 시청을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뭐 어쨌든 이 단점들이 사실 뭐 진짜 억지로 제가 꺼내서 단점들을 꼬집어 찾아낸 게 아니라 그냥 그 BMW 유명한 카페 있잖아요. 비머베르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해외의 BMW 포럼들을 그냥 뭐 유튜브에 이 엑스드라이브 뭐 브로큰 아니면 페일루어 뭐 그런 단어로 이 검색을 하면 그냥 나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판 클러치 기반의 전자식 방식의 한계점.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전자식 꽈뚜로 울트라도 같이 해당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다판 클러치 기반의 전자식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 트랜스퍼 케이스에 다판 클러치가 되어 있고, 다판 클러치를 체결을 하면 앞바퀴와 뒷바퀴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너링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 네 바퀴의 이 동심원, 그러니까 네 바퀴의 회전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좌우 바퀴는 각 바퀴에 있는 전륜 디퍼렌셜과 후륜 디퍼렌셜이 차동을 해줄 텐데, 문제는 센터 디퍼렌셜 혹은 트랜스퍼 케이스도 앞바퀴와 뒷바퀴의 회전수 차이를 허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판 클러치를 꽉 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그 말인 즉슨 클러치를 체결하지 못하고 슬립시키는 만큼 이 후륜에 전달되는 구동력을 앞바퀴로 토크 배분을 많이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BMW X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륜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전륜과 후륜의 토크 배분을 반반씩 하다가 코너링을 하는데 후륜이 만약에 미끄러졌어요. 후륜이 미끄러져서 전륜으로 토크를 보내야 되는데 다판 클러치를 꽉 체결하면 이 클러치 쪽에 부하가 가거나 혹은 이 구동계에 부하가 가기 때문에 클러치를 이제 체결을 꽉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바퀴의 토크를 많이 보내지 못해서 이 오버스티어 현상을 이제 확실하게 커버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이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아우디 꽈뚜로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의 상황이죠. 전륜의 구동력이 전륜의 타이어가 이제 접지력이 떨어져서 슬립을 할 때 후륜으로 구동력을 좀 보내야 되는데, 역시나 다판 클러치를 이제 꽉 물지를 못해서 후륜 쪽으로 구동력을 많이 보내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이 기계식 토센 꽈뚜로가 이 상황은 사실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계식 토센 꽈뚜로는 코너링 상황에서도 토크 배분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클러치를 체결하는 방식이 아니고 헬리컬 기어의 추력으로 토크를 반대편으로 넘겨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차동 현상에서도 자유롭게 토크 배분이 가능하거든요. 이 토센 꽈뚜로로 와인딩을 돌아보면 확실히 코너링에서도 후륜 쪽으로 혹은 전륜 쪽으로 토크가 굉장히 자유롭게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전자식 꽈뚜로 혹은 X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상시 사륜의 그 특유의 좀 네 바퀴를 끈끈하게 이 트랙션을 유지하는 능력이 아주 급격한 코너링에서는 좀 떨어지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계식 토센 꽈뚜로가 장점이 되겠고, 이 BMW X드라이브 혹은 꽈뚜로 울트라는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너무 민감한 센서 감지 방식으로 인해서 트랜스퍼 케이스 고장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X드라이브 차주분들이라면, BMW X드라이브 차주분들이라면 정말 질리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비머베르크 카페에서도 이제 TC 고장나서 뭐 오버홀 했어요, 뭐 그런 내용이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제가 따로 언급할 필요 없이 너무 명백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미있게도 이 전자식 꽈뚜로 울트라는 또 생각보다, 전자식 꽈뚜로 울트라도 어떻게 보면 TC 방식이거든요. 트랜스퍼 케이스 방식이기 때문에
TC가 고장이 많이 날 법도 한데 생각보다 또 꽈트로 울트라는 고장 이슈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 클러치 관리, 열 관리를 또 잘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이 동작 방식이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밌게도 이 BMW X 드라이브와 꽈트로 울트라에 들어간 이 다판 클러치는 같은 회사 겁니다. 마그나 인터내셔널에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마그나 인터내셔널에서 이 X 드라이브 시스템과 그 다음에 꽈트로 울트라 시스템을 제작한 다음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아우디와 BMW에. 그렇기 때문에 좀 X 드라이브와 이 꽈트로 울트라는 서로 형제 관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X 드라이브의 TC가 좀 고장이 좀 많이 나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센서가 좀 민감한가 봐요. 자, 세 번째, 전륜으로 많은 구동력을 보내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일단은 아우디 꽈트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속기에 전륜 샤프트가 통합되어 있는데, BMW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륜 샤프트가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상의 한계로 인해서 전륜 샤프트를 아주 강하게 이 전륜 쪽으로 체결을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특히 이 전륜 샤프트가 십자 베어링을 사용하고 있는데, 십자 베어링이 생각보다 내구성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 베어링의 그리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라가면 점점 뻑뻑해지면서 고장이 나는데, 이거를 좀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십자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이제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베벨 기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헬리컬 기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우디 꽈트로는 전륜으로도 후륜으로도 모두 강한 토크를 전달 가능한 전륜 등속 조인트를 빼버리면 아우디 꽈트로는 후륜차가 되고요. 후륜 그 프로펠러 샤프트를 빼버리면 아우디 꽈트로는 전륜차가 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 아우디 꽈트로 차량을 가지고 후륜 구동으로 개조하는 영상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우디 꽈트로 시스템이 참 전륜으로도 후륜으로도 아주 강한 토크를 보낼 수 있구나 라는 상시사륜 구조로는 이보다 더 좋은 구조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이 좀 큰데요. 네 번째, 전륜 프로펠러 샤프트에 십자 베어링이 노후화되면 이 십자 베어링이 요걸 말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안쪽으로 십자 모양의 이 베어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정말 십자처럼 생겼어요. 여기가 이렇게 자유롭게 360도로 돌면서 회전을 하면서 그 동력을 전달하는데, 여기가 좀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여기 내부에 들어있는 그리스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관리 소홀이나 아니면은 노후화로 인해서 이 그리스가 말라버리면 여기가 뻑뻑해지면서 이게 끊어져 버려요. 아예 베어링이 완전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사실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합형 변속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십자 베어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기본적으로 기어 방식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베어링 문제에서는 적어도 해방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MW X 드라이브의 전륜 프로펠러 샤프트에 유니버셜 조인트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U 조인트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U 조인트 십자 베어링이 이 내구도로 인해서 만약에 파손이 돼서 끊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까 제가 앞쪽 챕터 2에서 설명드렸던 게 전륜 디퍼렌셜을 넣기 위해서 엔진 오일 팬의 그 형상을 깎았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이 전륜 디퍼렌셜과 십자 베어링이 여기쯤에 연결되어 있는데 엔진 오일 팬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 베어링이 탁 하고 끊어져 버리면 이 샤프트가 막 회전하면서 엔진 오일 팬을 빡 때려버려요. 엔진 오일 팬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 엔진 오일은 바닥에 다 흘러서 다 이제 흘러나가고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 발생 건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 전조 증상이 있어요. 악셀을 밟으면 차가 덜덜덜덜덜 떨려요. 악셀링을 할 때. 왜냐면은 전륜으로 구동력을 보낼 때 십자 베어링이 이렇게 뻑뻑해지면 당연히 이제 뻑뻑한 것 때문에
부드럽게 구동력이 전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덜커럭 하면서 뭔가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그 털털거리면서 이 차가 털털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조 증상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지만, 또 좀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그냥 그렇구나 하고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메르카바 채널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밑에서 잘 안 보이시죠? 여기 구멍 보이세요? 이거 엔진 깨진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손상이 나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이게 엔진이 사망이 안 했으면 모르겠네. 오히려 자,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메르카바 채널만 올라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른 채널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좀 있나 봐요. 이게 전륜 디퍼런셜 기어거든요. 앞바퀴 구동력을 전달해주는 샤프트인데, 이 샤프트 안에 베어링이 박살나 버렸어요. 구 팀장님. 네. 이 자, 그러면 국내에서만 이런 사례가 있는 거 아니야? 국내 자동차 오너분들이 대체로 관리를 좀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차를 잘 모르시거나 관리를 잘 안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해외에서도 이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리고 BMW X 드라이브만 그런가 싶은데 벤츠도 이 후륜 베이스 이 상시 사륜 차들의 구조상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벤츠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사례가 있죠. 자, 이렇게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후륜 베이스 상시 사륜의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인 단점입니다. 이 후륜 베이스 상시 사륜은 엔진을 어떻게든 이제 무게 배분을 맞추기 위해서 엔진을 안쪽으로 밀어넣고 프론트 엑스를 앞으로 내다 보니까 이 구조적인 이 한계점 때문에 전륜 프로펠러 샤프트를 십자 베어링을 쓰는 것 같아요. 이 대부분의 후륜 베이스 상시 사륜들이 십자 베어링의 이 프로펠러 샤프트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엑스 드라이브나 포매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뭐 아주 자주 발생하진 않지만, 이게 정비 유튜브에 이 정도로 올라온다는 거는 그래도 사례들이 꽤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고질병들, 이 다양한 고질병들을 문제없이 구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우디나 스바루처럼 사륜 베이스로 통합형 변속기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사륜구동 시스템은 적어도 전기차 말고요, 내연기관 상시 사륜 시스템은 아우디의 레이아웃과 스바루의 레이아웃이 가장 최고의 레이아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우디의 이 레이아웃은 정말 상시 사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다 라고 제시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확실히 아우디는 혹은 스바루는 사륜 구동의 진심이구나. 그래서 43년 동안이나 이 레이아웃을 꾸준히 유지한 것이구나 깨닫게 됐고요. 어떤 분들은 왜 아우디가 계속 이거 고집하냐, 아우디가 왜 이런 프론트 헤비의 단점을 안고서라도 이 레이아웃을 고집하냐 이해를 못하겠다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BMW 입장에서 아우디를 바라보면은 도대체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아우디 팬이지 않습니까? 아우디 팬의 입장에서는 BMW X드라이브나 이 벤츠 포매틱 같은 후륜 베이스 상시사륜의 구조가 너무 이 후륜 베이스에 억지로 상시사륜을 넣은 느낌이 강해요. 좀 이건 좀 세게 얘기하는 느낌인데 후륜 베이스 차량의 상시 사륜을 어떻게든 구현하려고 머리를 싸매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고질병들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시 사륜을 만들기에 후륜 베이스의 이 플랫폼은 그렇게 썩 좋은 구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납득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충분히 엑스드라이브 좋은데? 잘 만드는데? 뭐 그 십자 베어링 덜그럭거리면 그냥 수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뭐 그럴 수 있죠. 관리만 잘하면 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우디 꽈트로는요 애초에 고장이 안 납니다. 아우디 꽈트로 시스템은 지금까지 아우디 카페에 아우디 매니아 카페에서 아우디 꽈트로가 고장났다는 글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엔진 누유가 생겼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듀얼 클러치가 고장났다 이런 얘기는 있어도 아우디 꽈트로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얘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글을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아요. 아마 정말 못 찾을 겁니다. 아마 물론 뭐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전자식 꽈트로가 도입되면서 약간의 고장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기계식 토센 꽈트로는 사실 구조상 고장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고장날 여지가 없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우디가 43년 동안 이 레이아웃을 고집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우디의 모든 것 린드우드였고요. 이번에는 아우디가 43년 동안 사륜 베이스 레이아웃을 고집한 이유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